제가 시간이 조금 할애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뒤에 이제 소장님하고 김철준 선생님께서 이제 과학이나 사회 쪽이나 얘기를 하실 텐데 사실 포인트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어쨌든 전체 입시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과학이 제일 중요하다든지 사회가 제일 중요하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국영수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과학을 더 준비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로 넘기는 거죠. 네. 지금 핵심 내용을 이제 뭐 기사로도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번 쭉 눈으로 보시는데, 실제로 지금 입시를 치르고 있는 이제 고등학생 어머님들 같은 경우, 동생들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입시가 어떤지 알면은 뭐가 변화가 되는지 금방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 입시를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전이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수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18년 수능 현행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보면은 수능이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하고 이제 한국사 그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트로 5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국사는 그냥 정말 그냥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비중이 높은 과목은 아니고요.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이제 어쨌든 국영수에서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이과, 문과 사실상 가나형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고 탐구 같은 경우는 문과 같은 경우 사회탐구를 2과목 그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구조였고 과학도 1, 2과목 해서 총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지금 구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고1 때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문이과를 1학년 끝나기 전에 보통 학교에서 다 써서 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과로 갈 학생들은 이제 뭐 2학년 들어갈 때 과학반을 뭐 어디로 갈 건지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해. 2학년 때는 보통은 원과목을 다 가르치다가 3학년 때 2과목 고를 때 또 한 번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선택을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바꾸는 경우도 있으신데 보통 1학년 이내로 거의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학습을 준비하는 그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고1 되기 전에 중학교 때 뭐 미리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미 문이과를 염두에 두고 가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이번 그 현안에서 중요했던 부분이 문이과에서 수학까지가 통합이 되느냐 아니냐가 이슈였는데 실제로는 수학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가나형 중에 택 1로 가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문이과의 완벽한 통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이따가 수능 변차사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90년대 수능에서 이제 문과 이과로 수학이랑 이제 이과 문과가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회랑 과학을 저도 이제 90년대 학번인데 사회 과목 4과목 그 다음에 과학 과목 4과목을 8과목을 다 수능해서 실제로 응시를 했고 저는 이과였는데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에서 하나를 선택 과목으로 더 했었거든요. 그 구조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그게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로 모든 점수가 합산이 됐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라고 해서 그 4과목하고 그다음에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4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그냥 절대평가 수준으로 고의 수준을 출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 문과를 결정한 학생들이 중3 때 수학이라든지 나머지 과목을 준비할 때 사회까지 미리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거고요. 이과 같은 경우도 과학을 미리 준비하는 건 당연한,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준비했었고, 문이과 같은 경우는 서로 이게 사회나 과학 쪽으로는 어차피 1학년 때 내신만 따면은 끝나는 과목이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영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크게 변함이 없고 지금 1안, 2안 나온 것 중에서 전과목 절대평가로 가는 게 2안인데 어떤 선택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반발이 심할 가능성이 있고 너무 갑자기 변하는 거기 때문에 1안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금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거는 없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랑 과학이 한국사처럼 그냥 추가로 들어가는 거 정도?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고1 때 내신 과목을 할 때 원래 배우는 과목이에요. 근데 수능에서 출제가 안 됐었던 건데 출제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걸 고1 때 배우고 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고3 때 또 복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국영수가 덜 끝난 상황에서 사회과학을 지금 한국사 한 과목도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이 쉬우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한국사의 사탐 4과목에 과학도 4과목 하면 총 어쨌든 과목으로 치면 9과목인 거죠. 근데 그거를 고3 때 배운 지 2년 된 거를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습 과정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절대평가고 쉽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절대평가라고 해서 난이도가 낮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낮게 나오는 게 맞는데 지금 문이과가 둘 다 사회도 보고 과학도 본다. 그럼 무조건 쉽게 나오냐? 그거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 쉽다라는 기준은 그리고 아이들만 다를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쉬운데 우리 애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신 사회도 그렇게 쉽다고 하는데 다 점수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영수가 조금 더 미리 준비가 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이제 예측을 해보면 그러면 사회랑 과학도 나중에 해야 되니까 국영수는 더 미리 끝나야 되고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사회랑 과학도 준비를 하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안 잡혀 있고 국영수가 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사회만 많이 하고 과학만 많이 하기에도 현실적인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 계획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짜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제도를 만들면 대부분은 이제 기대 효과는 거의 다 학습 부담 완화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건 아쉬울 수 있고 완전한 문이과 융합으로 가기에는 일단 수학에서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 중3 애들이 어차피 지금 수학도 약간 개편이 되잖아요. 이름도 조금 바뀔 거고 약간 빠지는 것도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수학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지금 또 개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평가로 가면 그냥 전 과목이 다 절대평가예요. 이미 지금 영어 같은 경우 절대평가로 바뀌었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영어의 비중이 당연히 줄어들고 있어요. 외고 입시에서 영어가 내신으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가고 뭐 서울대나 기타 이제 상위권 입시에서 탭스나 토플을 비롯한 나머지 그 대회 실적을 전혀 제출할 수 없게 한 지가 지금 벌써 한 5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은 이제 애들이 수능 정도가 되면 더 이상은 영어를 별로 고등학교 내내 많이 하는 상황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과목도 살짝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과목할 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과목 절대평가로 간다고 하면은 수학하고 국어가 남고요. 지금하고 동일해요. 수학하고 국어는 등급제 안에서도 100분위하고 다 표기가 되기 때문에 원점수는 수능 성적표에서는 표기가 안 되고요. 모의고사 성적표에서는 원점수가 다 표기가 돼요. 100점 만점에 몇 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말고 대수능이나 중간에 6월, 9월 교평에서 보는 거 같은 경우는 원점수는 표기가 안 되지만 표준 변환 점수가 표기가 돼요. 근데 사실 원점수랑 거의 비례해서 나오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국어랑 수학에 가는 그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뭐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신 이제 사회랑 과학 쪽으로 추가가 될 거고 제2외국어 같은 경우도 지금 모든 학생들이 보는 거는 아니에요. 문과 중에서 선택적으로 아이들이 보는데 그 이유가 서울대가 제2외국어를 필수 반영을 하고 그리고 제2외국어 과목을 잘 봤을 경우에 사탐 한 과목하고 대체가 되는 학교가 꽤 많이 있어요. 정시까지 갔을 경우에. 그래서 애들이 그냥 찍는 거거든요. 뭐 베트남어나 아니면 아랍어 이런 거 선택을 해가지고 실제로 고등학교 때 그 과목을 배우는 학교는 전국 단위로 거의 없어요.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바꿔버리면 아마 이제 자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그냥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봐도 더 좋은 방향일 것 같아요. 쏠림 현상 이런 거는 당연히 국수 위주로 있을 거고요. 제가 얘기한 그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그 뒤에 사회랑 과학까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국어나 수학 쪽에 좀 더 이렇게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영어는 지금도 아주 유치원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데 그거는 계속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제일 순서대로 따지면은 한글이 애가 떼고 이제 어느 정도 읽기가 되는 상태에서 영어가 먼저 시작이 돼서 초등학교 정도에 거의 한번 마무리가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국어랑 수학 쪽으로 쭉 해서 중3 정도 때까지 수능 정도 수준까지 웬만큼 완성이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가서 내신에 주력을 하면서 사회과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아기를 낳으면요, 일단 이제 말을 잘하는 상태를 좀 보시는 거예요. 말도 좀 잘하고 막 엄마 저 글씨 뭐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 더 나으실 거면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 교육을 먼저 많이 시키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한글이 되게 튼튼하게 왜냐하면 뒤에서 국어 가능성이 중요성이 훨씬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웬만큼만 되면 되는데 이제 이 얘기를 자기가 공부를 안 해보는 상태에서 들으면 아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니까 웬만큼 하면 된다더라 해서 정말 조금밖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컨설팅 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실제로 물어보면 진짜 거의 한 게 없는 경우 그러면 진짜 애가 그렇다고 1등이 나오진 않거든요. 90점이 그냥 나오진 않아요.
고3 수능 문제를 영어가 많이 돼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6학년 중1 애들이 풀어도 9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초6 정도를 기점으로 고등학교 수능 문제가 정말 어렵지는 않아요. 쉬운 것도 아니지만 애들이 한 6세, 7세부터 영어를 시작해서 초등 6학년 때까지 그 힘든 애프터랑 이런 거를 다 끝낸 애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수능 영어가 정말 어려워서 못 풀겠다 이러진 않아요. 어차피 애들이 토플 교재 갖고 공부를 하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체크가 어머님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2년 정도를 좀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면서 얘가 수능 영어 정도는 크게 부담 없이 중학교 때도 많이 안 해도 되고 고등학교 때도 조금만 하면은 감이 살아날 정도까지가 완성이 되어 있느냐를 체크 포인트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영어가 잘 되려면 사실 국어가 안 되는데 영어만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전에 전체 과정에서는 국어를 쭉 이렇게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집중 기간을 그 한 6세, 7세 정도 때 시작해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때까지 영어 교육을 조금 많이 시키는 기간, 그걸 보통은 중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어서 갔었어요. 영어가 텍스트도 반영되고 이럴 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영어가 서서히 끝나가면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넘어가면요 막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수학은 아무리 잘해도 어머님들도 수학 잘하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수학 문제 주면 다 못 풀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했던 어머님들이나 국어를 잘했던 어머님들은 최근 15년간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도 지금 들으면 웬만큼 풀 수 있어요. 그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랑 국어는 레벨로 보시는 거예요, 항상. 수학은 그래서 진도나 심화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냐 이걸로 보는 거고요. 국어, 영어는 그 정도 수준까지 애가 마스터가 어느 시점에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빠른 아이들은 그게 빨리 끝나는 거니까 수학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고요. 근데 머리도 좋으면 더 잘하는 거고 이렇게 뭐 요소가 더 이제 적용이 되는 거지 실전 시기 자체는 그 정도를 보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늦어도 중1 겨울 정도로 잡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문제를 많이 푼다든지 수능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좀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돼서 국어 성적이 안 나와도 뭐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뭘 딱 하면 되냐 이런 거가 좀 모호한 과목이에요. 수학보다도 훨씬 모호한 게 국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년 끝날 때까지 내신 위주로만 국어를 하지 마시고 얘가 독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거를 평가하는 가장 간단한 기준이 수능 정도의 문제를 얘가 몇 퍼센트 정도까지 푸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수능 문제는 배웠던 게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새로운 질문을 대부분 주고 물론 EBS 연계가 있지만 이제 축소될 예정이거든요. 그것도 너무 파행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EBS가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얘가 짧은 시간 안에 어려운 글을 보고 정확히 이해해서 문제까지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 게 국어예요. 시간을 더 주면 능력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오래 읽고 여러 번 읽었는데 정말 모르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수학은 시간을 30분 더 줘도 못 푸는 문제는 결국 못 풀거든요. 그래서 국어랑 영어는 항상 시간 베이스를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영어를 잘하는데 다만 속도가 느려요. 말도 안 돼요. 그렇죠? 느린 거는 어려우니까 느린 거죠. 천천히 일부러 읽을 수가 없어요. 읽고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일부러 천천히 답을 할 수도 없고 수학 같은 경우도 물론 오래 푸는 애들이 있는데 더 잘하면 더 빨리 풀어요. 제가 문제를 되게 많이 앞에서 풀려보거든요. 빨리 푸는 날은 거의 다 맞는 날이에요. 오래 걸리자 다 틀려요. 오래 걸리는 거는 풀다가 모르겠어서 또 푸는 거고요. 실수가 나니까 계산이 꼬이니까 다시 해보는 거고 거의 대부분 그렇고 아니면 과정을 모르니까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히 어린 경우에도 저희 애는 책을 읽어주는 건 좋아하는데 혼자서 읽는 건 싫어해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애가 엄마가 읽어주는 속도보다 머리를 더 빨리 읽으면 엄마가 읽는 게 짜증이 나니까 자기 혼자 읽어요. 잘 읽어야 그게 가능해요. 영어책도 왜 안 읽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엄마들도 한글책이 편하지 영어책이 더 편하진 않잖아요. 근데 영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읽을 수 있으면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의 문제인 거랑은 또 다른 문제니까 아이가 이거를 왜 싫어하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성격적인 영향이나 이런 건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한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 시간하고 비슷하게 측정을 해보시면 거기에서 100% 수준인지 90% 수준인지 80% 수준인지 제일 정확한 거는 중1 정도 되는 학생들은 한 고1 정도 걸로 풀어보시면 되고 고2, 중2는 고2, 중3은 고3 정도 걸로 푸시면 되는데 중3인데 준비가 덜 돼 있다. 그럼 고1, 2 거를 푸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아이 학습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전체적인 걸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국영수 수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진도 범위니까 이제 진도를 아예 수준에 맞춰서 좀 빨리 하시는 애들은 빨리 하시는 거고 좀 어려워하는 애들은 뭐 조금 천천히 가시는데 어려워하더라도
시험 기간에 그 범위만큼은 최대한 심화 문제까지 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아이가 천재여도 천재면 잘할 수 있지만 천재인데 중학교 과정 어려워도 않아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워하면은 좀 노력을 많이 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수준까지가 되도록 조금 시간을 길게 두고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안에서 지금 제가 전체 로드맵하고 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기대 효과는 이제 지금하고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까지는 아니고 사회랑 과학을 분리해갖고 너무 안 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상식이 너무 부족하고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라도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변화가 엄청나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대학에서 뽑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대학교에서 어떻게 반영하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변화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도 수시 비중이 거의 70% 이상이에요. 그리고 정시는 한 20-30% 정도 비중인데 수시의 핵심은 결국은 학생부거든요. 내신하고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1안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정도가 추가가 되는 정도, 제2외국어 절대평가로 바뀌는 정도로 간다라고 하면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고 수시 기조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내신 절대평가랑 이게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당장 시행되는 거는 아니에요. 입시로 따지면 2022학년, 25학년 정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능 정도만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은 어차피 중요한 기조로 가요. 수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 절대평가 과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안으로 가면 특히나 더 심해지죠. 그러면은 당연히 수능만 갖고 애들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게 기조로 거의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과목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책이 왜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전과목 절대평가라는 거는 쉽게 이해를 하시면 90점부터는 1등급, 95점이든 90점이든 100점이든 상관이 없다의 개념인 거거든요. 80점부터는 2등급 이렇게 점수 구간이 나누어져 있어요. 절대평가는. 그러면 전과목이 그렇게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뭐 이런 그 보도자료로 나온 거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뭐 경쟁이 과연 당연해요. 수능이 별로 변별력이 없다. 그럼 다른 거를 봐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내신하고요. 대학교에서 우리가 면접을 보든 뭘 글을 쓰게 하든 뽑겠다라고 하는 대학별 고사 두 가지가 남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당연히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수능이 그러면 절대평가로 가면은 수능은 버려도 되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빠질 수 있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수능 1등급을 지금 절대평가로 바뀌었을 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로 전체 다 바뀌었을 때 그럼 우리 애가 1등급을 다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비율이 4% 이하예요. 예측은 거의 한 3점 몇 프로 정도? 그 전과목이 1등급일 확률이 아이들 우리 아이가 정말 3% 안에 드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영어가 90점 이상이 1등급이지만 영어가 미리 끝나고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공부를 거의 안 해도 되지만 90점까지면 1등급인데 그것도 못해 해서 지금 더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서 만약에 수학이 100점이면 국어가 85점이나 뭐 영어가 70 몇 점이어도 수학으로 변환 점수를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었던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정 영역은 아주 뛰어나게 잘하고 나머지 영역은 살짝 부족하면 이게 총합에서는 커버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로 바뀌게 되면 얘가 수학은 100점인데 소용이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오버스펙이 돼요. 지금 영어도 되게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자기 정말 영어 하느님이 주신 하나의 재능인데 자기 말로는 왜 형은 수학을 주고 자기는 영어를 줬네요. 걔네 형은 작년에 서울대 갔거든요. 제가 지금 고3을 하는 애가 있는데 자기는 그냥 눈 감고 공부해도 대원외고 정도 영어로 갈 수 있는데 수학도 잘해요. 물론 1등급이 나오긴 해요. 근데 걔네 형은 풀면 하나도 안 들고 걔는 정말 열심히 해야 1등급이 나오거든요. 다 주고 남은 걸 자기도 준 것 같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오버스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습 태도가 안 좋은 애들은 정말 거기까지 하면서 나머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우리 아이한테는 맞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하나의 과목을 나중에 이게 잘하니까 이쪽으로 뭐 맞춰가지고 전형을 쓰던지 학교를 이게 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애들이 더 살아남는 구조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더 빨리 정확하게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90점이냐 92점이냐 이런 것 가지고는 따지지 않겠다. 면접장에 올리는 거를 지금까지는 3등까지만 딱 잘라서 얘네만 받았는데 8등, 9등, 10등도 솔직히 얘네만큼 잘할 수 있고 아깝게 그랬을 수 있으니까 15명까지 면접장에 들어가게 해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누가 살아남을까요? 얘가 9등이에요. 근데 2등보다 내신이 좀 모자라요. 근데 얘가 되게 똑똑해요. 책도 되게 많이 읽었고 상식이 풍부해요. 그리고 많이 생각하고 잘한 아이예요. 얘가 이기는 거죠. 실제로는 더 괜찮은 애가 뽑힐 가능성도 높아진다 보셔야 돼요. 수능이 절대평가로 가버리면. 왜냐하면 시험에서 낼 수 있는 건 점수거든요. 내가 영어 실력이 만점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2명이 있어요. 얘는 영어를 정말 탁월하게 잘해요. 얘는 수능에서 100점 맞을 정도까지 잘해요. 근데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구분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절대로 바뀌면. 그게 그 다음 평가 기준이 뭐가 될지는 대학에서 아직 다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골고루 뭔가를 이렇게 좀 꾸준히 길게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 과목에서 특별히 부족한 과목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하나에만 너무 몰입해서 무조건 영재학교만 가야 되고 뭐 무조건 얘는 외고로 이런 거에 치우치지 않으면 더 균형 있는 학습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목 자사도 지금 폐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염두에 뒀을 때 우리 애가 굉장히 균형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를 좀 성실하게 하다 보면 뭐 천재적이고 이런 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얘가 원하는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많아져요. 옛날에 3명 갔다면 5배로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저는 그거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잘해도요. 내신 1등급밖에 정말 어렵거든요. 어머님들이 이제 학교 선택을 하실 때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제가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고교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1안하고 2안이 어쨌든 수능이 확대되는 건 전혀 아니죠. 대부분은 축소에 가까운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학생부에 대한 중요성이 당연히 커질 거고요. 학생부가 솔직히 고등학교 가서 내신 아직 안 받아보셨잖아요. 고등학생 어머님들 많이 없으시죠 지금. 그쵸? 저희가 중3까지라고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보내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야. 어떻게 나올지 엄마가 예측하기 되게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죠. 제가 공부를 한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를 세게 시켜보고 제가 어머님하고 의논해서 보통 학교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신이 1.0 만점이더라. 그럼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신 1.0 만점은 애가 아무리 잘해도 전 과목에서 모든 문제를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아야지 고등학교에서도 그 성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저기 민성원 연구소에서만 지금 10년 차예요. 그러면 아이들을 이 정도까지 준비해보고 고등학교를 여러 군데를 다 보내봤잖아요. 저희가 다 전국 단위로 오시거든요. 그러면 얘가 중3 때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 학교에선 이 정도 나오고 근데 얘네가 1학년 애들의 수준은 이렇고 2학년 100%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레벨이라는 건 있는데 어머님들이 그게 비슷하게 대부분의 경우는 감을 갖고 계세요. 근데 내신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정말 되게 많이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집에서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일반고를 보냈다가 분위기가 좋은 이제 자사고 쪽으로 중간에 전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전교 7, 8등 했던 학생이에요. 그리고 성실하게 웬만큼 했었고 모의고사도 많이 나쁘지 않게 한 뭐 1.5등급 정도 나온 학생인데 옮기자마자 내신이 한 5, 6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살짝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절대 이 정도까지 거라고 생각을 못 했대요. 공부는 3, 4배 더 해요. 그러니까 그 예측이 거의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웬만하면은 고등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다 거쳐봐야 돼요. 얘가 고1 과정에서 지금 모의고사 수준을 풀었을 때 이 정도고 고2는 이 정도고 그러니까 고1, 고2, 고3이 엄청난 차이는 아니에요. 수능 그 문제가. 모의고사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죠. 물론 고3 께 어려운데 그렇다고 고1 거는 되게 못하는 애가 고3 기를 잘하는 건 당연히 힘들고요. 고1 거를 100점을 맞으면 고3 것도 50점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슷하게 보시는데 한 3년 정도를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정도의 과정에서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그 좀 어려운 고등 과정을 충분히 잘 따라왔고 성실성을 그걸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학교 내신 잠깐 잘 보는 걸로는 정확하지 않아요. 2개가 다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내신도 따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진짜 중요하거든요. 다 들어가요. 봉사도 해야 되죠. 그리고 모의고사 준비 때 따로 해야 돼요. 근데 모의고사랑 내신 범위 안 겹쳐요. 그러면 중학생 입장에서는 내신 기간은 내신하고 나머지 기간 내신 아닌 좀 더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내신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내신만 하다가 나머지 할 시간이 없어지죠. 그럼 이 구조를
고등학교 선행이랑 지금 중학교 내신 두 개를 커버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보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가서 잘하겠지. 잘하는 애들도 있죠. 근데 확률이 낮은 거죠.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선택을 하실 때 누구의 전략이나 어떤 정보나 이런 거에 의존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아이의 실력을 갖고 체크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 실력을 체크하는 방법은 얘가 해볼 때까지 최대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으나 꼭 하셔야 돼요. 중3 때까지 안 나오던 애가 고등학교 때 되게 잘 나오지 않아요. 결코. 왜냐하면 내신은 내신이에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신 공부는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 애들 영어 잘해도 학교 내신할 때 그냥 보지 않잖아요. 고등학교는 더 심하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게 외워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선 상태에서 진학률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우리는 그 진학률 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확실한 선택은 내신 따기가 어렵지 않은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어떤 경우에도 좋아요. 제가 그거는 정말 10년 동안 내내 얘기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0은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정말 많지는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한두 개 2등급 섞이는 애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하는 고1 애들 중에 7명이 지금 1.0이에요. 제가 중3 때까지 공부를 시키고 지금 고1 딱 들어가가지고 이번 1학년 1학기 중간기만 끝났잖아요. 딱 만점이 나온 애가 7명 제일 많아요. 지금 그 정도가 진짜 많은 거예요. 전국 단위로 100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려면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저 같은 사람한테 딱 체크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공부는 당연히 학생이 해야 되는 건데 과목별로도 당연히 돼야 되고 전체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학교 선택을 하실 때 중학교 2, 3학년 때 조금 아이의 학습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도보다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제도가 변해도.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국어 수학에서 이제 거의 변수가 생길 거고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때도 상대평가였지만 공부가 웬만큼 된 아이들은 영어가 정말 안 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사실은 웬만하면은 인풋이 있을 경우에 아웃풋이 가장 확실하게 나오는 과목이 영어기 때문에 교육에 조금 관심이 있고 아이가 특별히 거부감이 없었으면 영어는 웬만큼까지 나오는 거는 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이제 입시에서 뭐 아주 어려운 시험까지 반영되냐 아니냐 이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국어 수학으로 가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특별한 얘기 같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부분이에요. 다만 제가 조금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지금 특히 고2, 고3, 고1 애들 같은 경우에 수학이 웬만큼까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된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문이과 통합을 얘기가 나오면서 거의 다 이과를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좀 더 많이 시키는 구조인 건 맞아요. 그래서 국어에서 거의 다 갈려요. 영수는 다 100점이에요. 국어에서 만점이냐, 하나 틀리냐, 두 개 틀리냐 이걸로 거의 갈리고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어가 강점인 애들은 이제 고1 때까지 크게 티가 안 나다가 고2 6월, 9월 후반 딱 지나가면 수학 선행한 것도 바닥이 나고 영어도 2년 동안 단어 안 외우니까 까먹고 과학도 해야 되는데 국어를 잘한다. 그럼 시간이 완전히 얘는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영수를 균형 있게 꼭 시키셔야 돼요. 나중에 한 번에 제일 안 되는 게 오히려 국어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이거는 수학이 되어 있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죠. 그럼 다 잘하라는 얘기냐? 다 그랬어요. 어머님들 때도 그랬고요. 그러면은 다 잘하는 애가 가는 거지. 하나가 특별히 못하는 애를 다 잘하는 애 빼고 뽑을 수는 없어요. 그건 똑같아요. 제도가 바뀌어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 대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모든 면에서 퍼펙트한 애들만 가지 않고 기회는 더 많아지는 건 확실해요. 절대평가일 때 제일 억울한 애들은 정말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쵸? 근데 내신에서 그거 완전히 가를 수 있어요? 못 가르거든요. 그럼 걔는 공부만 하면 정말 만점까지 자신이 있는데 제가 공부 잘할 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공정한 거 아니?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처럼 그걸로 면접 연습을 하죠. 제가 막 궁금해서 물어봐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잘해야지만 좋은 뭐 직업이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회에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그게 늘 지금 공정성 시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의욕이 있고 전교 1등은 아니지만 전교 10위권이나 15위권 안에 들어가는 애들한테는 꿈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1등일 가능성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따기가 쉬워져요. 정말 절대평가에 가깝게 가면 그리고 수능이 지금 아주 어려운 기조는 아니고 국어만 좀 어렵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는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만 쭉 유지를 하고 계시면 학교는 선택해서 가실 수 있잖아요. 아직 고등학교 가신 상태가 아니니까 너무 좋은 학교 가지 마세요. 그 얘기만 좀 들으세요. 만점 나오잖아요. 세상이 달라져요. 진짜. 얘가 쓸 수 있는 학교가 조금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얘가 똑같은 애예요. 근데 여기 가서 내신이 아까 걔 같은 경우도 자사로 옮겨서 5등급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있었으면 얘가 고교 추천 투로 고대도 받을 수 있고 연대도 한번 학생부 종합으로 내볼 수 있고 그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전교 2등까지 들어가면 서울대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학교를 갔잖아요. 걔가 바뀐 거예요. 공부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내신이 5등급이에요. 합쳐버리면 3등급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얘는 어디 있어요? 수시 포기예요. 70%. 그럼 정시로만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정시로 가는 건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똑같죠. 공부 잘하고 애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는 어차피 수시는 쉽지 않으니까 정시로 가자. 아직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저희 때 하던 90년대 하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이 우리 학교에서 몇 명 서울대 갔다 이거는 믿으시면 안 돼요. 재학생이 절대 그렇게 몇십 명씩 못 가요. 재학생에서 내신 좋은 애들 10명 이내로 가는 거고요. 다 재수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저는 좀 이렇게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인원수 많고 아이들도 해맑고 너무 유해 환경 없으면서 자연과 함께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농어촌은 오히려 좀 위험하고요. 네,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집값도 세이브 하실 수 있으시고 여행도 가실 수 있고 행복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여기만 오시지 마시고 네, 사회과학은 뒤에서 설명하실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넘기고요. 제가 이제 네, 주제는 수시냐 정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랑 정시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지금 쭉 드렸어요. 수시냐 정시냐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시를 준비 계속해요. 근데 수시에도 수능이 들어가요. 최저 기준은 다. 그러면은 수시를 준비한다는 거는 얘가 내신이 전교 5등 정도 안에 들어가면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애들이 제한적이에요. 내신이 정말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만 그 전형을 쓰는 학교가 많아요. 추천 전형이 대부분 그렇고 서울대도 지역균형 전형이 대표적인 전형이고요. 뭐 한 3-4명 이내로 추천해요. 대부분 다.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내면 광탈이에요. 다 떨어져요. 1점대 초반이어야 돼요. 거의. 그리고 거기가 안 된다. 한 5등 안에 못 들었는데 6등부터 한 15등까지 들어간다. 좋은 학교는 20등도 괜찮다. 그럼 거기까지 보통 종합전형을 써요. 그러면은 정규 21등이나 이제 밑에는 못 쓰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쓰냐? 남는 걸 쓰자. 논술이에요. 근데 논술이 그 전형들보다 쉬우냐? 훨씬 어려워요. 마지막 단계. 그래서 논술을 없애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나와서 지금 논술 폐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올해 최초로 고대가 폐지했고요. 네, 연대만 남았고 서울대는 원래 없어요. 면접으로 대체를 하는 학교고 나머지 학교는 거의 다 있어서 지금 중3인 경우에는 완전히 폐지가 아직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한 거는 중3한테 큰 변화를 주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요것만 지금 바꾸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내신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는 준비는 대신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내신을 준비해서 내신 전교 1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수능 준비를 끝내요. 수능 준비는 쉽게 얘기하면 국어, 영어, 수학의 심화예요. 초등학교, 중학생 입장에서는. 학교 내신에서 국어를 주제를 다 배운 다음에 문제를 풀면 풀 수 있죠. 배웠던 지문이잖아요. 그러면 니은이 뜻하는 바는 공부했어요. 풀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배운 다른 시를 줘요. 그리고 니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애면 얘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수능의 취지거든요. 그게 조금 퇴색되기는 했지만 기본은 거의 유지가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외워서 이렇게 아니면 공부한 걸 풀 수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거는 풀 수 있는지 1차적 체크?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건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 체크를 고1, 고2, 고3, 모의사로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학교 내신 수학이 한 개념 원리 센 정도만 풀면 나와요. 100점이에요. 시단계 같은 건 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최상이나 이런 거는 해봤자 시간이 없죠. 다른 과목이 그럼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신 기간을 너무 짧게 잡지 마시고요. 수학을 하는 기간을 잡으시면 돼요. 수학 심화를 내신 기간에 끝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국어 같은 건 평소때 하시는 거고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를 보시는 거고 영어도 실력을 쌓은 상태에서 그 시간에 암기를 하거나 시험 대비를 정확하게 해서 만점까지 나오는지 체크하시는 거예요. 국어, 영어는 평소 실력으로 시험 범위 체크. 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에 대한 강력한 심화를 권유드려요. 아이가 잘 따라오면 선행 심화 같이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재학년 심화는 꼭 하셔야 돼요. 수투 진도 나가는 것보다요. 중1 A급 A 레벨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풀 수 있는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는 애예요. 진도를 나가는 거는요, 주 7일로 5시간씩 빼면 다 나갈 수 있어요. 그쵸? 남들보다 4배 느려요. 3년 선행이 뒤져요. 3배로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가 주 2일 한다고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중간에 막 매일 수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4시간씩 수업을 하고 계속 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이게 심화까지 될 수 있는 걸 중학교 걸 닦아놓으면은 진도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가능해요. 그렇게 만드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략적인 부분은 제가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을 수 있지만 저희가 굳이 그거를 타겟팅해서 이렇게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 데고요. 사실은 엄청난 변화는 아니에요. 수능 절대평가로 가면은 변화는 있겠지만 내신까지 그런 완벽한 절대로 가긴 매우 어려워질 거예요. 연세적으로. 그리고 지금 중3 애들 특목고 진학을 만약에 한다. 그건 사실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 특목고가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고 내신 따기가 되게 쉬워지면 가시는 걸 권유하고 나머지는 뭐 크게 권유는 안 하는 편이에요. 내신이 좋은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제도가 바뀌어도 별로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내신 잘 받는 거는 그 심화 공부가 끝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좋은 태도로 길게 준비를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